데이터 전처리. 전처리는 뭐 기본적으로 워낙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음에 골라서 뭐 가비지 없애는 것부터 아웃라이어, 미싱 밸류 처리하는 거, 포매팅 바꾸는 거, 뭐 데이터를 모양도 바꾸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는 그런 내용적인 거 말고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큰 타이틀로 보면 데이터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고요. 쭉 가다 보면 데이터 인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인코딩. 데이터 전처리는 지금 두 개로 됐고 3번은 데이터 스케일링과 인코딩을 쓰는 어떤 추가적인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스케일링과 인코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다 따라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뭐 x2 이렇게 3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y값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y가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얘는 수치형이면 우리가 리그레션이라는 걸 한다 그랬어요. 리그레서라는 걸 이용하고 범주형이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자, 그럼 x들을 한번 보자. x들. 여기에 있는 x들이 수치형일 수도 있고 범주형일 수도 있죠. 물론 범주형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이런 데이터 그냥 쓸 수 없어요. 이거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1, 0이나 뭐 이렇게. 그럴 때 데이터가 여기에 1, 0, 0, 1 이렇게 들어가 숫자라고 해서 수치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주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봐서 숫자지만 이거는 범주형.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처음에는 수치형 데이터였는데 대부분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5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게 이렇게 딱 1, 2, 3, 0, 1, 2 이런 건 아니었는데 데이터가 원래 수치형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치형이긴 하지만 범주형으로 처리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범주형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이 y값이 원래 만약에 수치형이에요. 그래서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딱 나이를 예측하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10살, 11살, 12살, 21살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치형 하는 리그레션보다는 범주형 클래시피케이션이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치형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범주형이 클래스가 2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게 훨씬 잘하겠죠. 3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것보다 4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것보다는 2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게 더 잘하겠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수치형은 무한대 개수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클래스가 무한대인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치형보다는 범주형이 성능도 좋고 평가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났는데 Y값이 수치형이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맞출 때 굳이 Y를 정확히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만 맞춰도 되느냐? 라는 거를 업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범주형으로 바꿔도 된다면 범주형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을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도 직접 매출을 예측하지 마시고 얼마부터 얼마 레인지, 얼마부터 얼마 레인지, 얼마부터 얼마 레인지 레인지를 정해서 예측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단 전제가 현업에서 그래도 될 때. 현업에서 아니 나는 레인지 필요 없어.
11살인지 12살인지가 정확히 필요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레인지를 정해서 범주형으로 바꿔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X값들도 그냥 단편적으로 내용이 수치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봐서 레인지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분포되어 있는 게 제한적이네? 그러면 그걸 범주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데이터가 해봤더니 1.5, 2.0, 2.5, 그다음에 뭐 5.5 이렇게밖에 없어 데이터가. 그럼 이걸 바꾸면 돼요. 0, 1, 2, 3 이렇게 바꾸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물론 그대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바꿔서 범주형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X값은 뭐 훨씬 더 좋다라고 하기 보다는 이거는 바꿔서 뭔가 범주형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바꿨다라기보다는 숫자로 돼 있지만 원래 얘는 범주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죠. Y값은 범주형으로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는 거고 X값은 우리가 일부러 바꿔준다기보다는 정말로 얘가 범주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수치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Y값이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X값이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X값이 수치형이면 저희가 이거를 전처리 중에서도 스케일링이라는 걸 합니다. 범주형이면 인코딩이라는 걸 해요.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그 스케일링, 인코딩 이 전처리는 X값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Y값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제가 X1과 X2를 뽑았는데 얘는 미터로 되고 얘는 밀리미터로 됐다고요. 그럼 똑같은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얘는 뭐 1.0, 뭐 2.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000, 20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좌표 평면에 뿌려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뿌려보면 X1은 1.0 여기고 그 다음에 X2는 1000이니까 이걸 스케일을 똑같이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가 1000이라고 하면 얘는 대충 이쯤이 1000이니까 1은 여기죠.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1에 1000이니까. 두 번째는 2에 2000이니까 여기에 여기니까 여기 저 위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X2는 뭔가 확확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쵸. X1은 거의 요 사이에서 일어나잖아요. 요 사이에서. 레인지는 여기가 1000이니까 1, 2니까 거의 티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X2는, X1은 전혀 영향을 못 미쳐. 왜냐하면 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만 디펜던시가 존재하지 얘는 거의 무시가 되거든요. 너무 숫자가 작아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위밖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케일링이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너도 0부터 1000이면 1000, 너도 0부터 1000이면 1000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스케일링을 해서 x1 프라임, x2 프라임 이렇게 해서 너도 0부터 1 사이 값으로, 너도 0부터 1 사이 값으로 다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맞춰야 돼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서 0부터 1 사이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맥스 값에서 미니멈 값을 빼고 거기에서 맥스 값에서 자기 x 값 이렇게 해주면 스케일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좀 그려보면 원래 이런 아이가 있고 원래 이런 아이가 있는데 너도 0부터 1 사이로 맞추고 너도 0부터 1 사이로 맞추고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 놔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요걸 스케일링이라고 부르고, 이 리그레션 계열에서는 필수입니다. 리그레션은 기본적으로 X1, X2, 뭐 X3, X5 있지만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에 데이터를 뿌려놓고 직선을 찾는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 안 맞으면 말짱빵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계열 내가 알고리즘을 쓰겠다 하면 스케일링은 완전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완전 필수입니다. 단 트리 계열 알고리즘을 쓸 경우에는 트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X1이 1보다 크면 1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1로 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X2가 뭐보다 크면 1로 가고 뭐보다 크면 1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X1과 X2가 스케일이 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500보다 크면 1로 가고 500보다 작으면 1로 가.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5보다 크면 1로 가고 5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트리 계열 알고리즘에서는 스케일링이 완전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해서 손해볼 거는 없다. 해서 손해볼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수치형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다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맥스값하고 민값을 구할 때 x1끼리는 x1끼리 해야 되고 x2끼리는 x2끼리 해야 돼요. 그래서 얘의 맥스값 5 빼기 얘의 미니값 1 분의 5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얘는 5,000 분의 5,000 빼기 2,000 분의 뭐 5,000 빼기 1,000 이런 식으로 해야 스케일링이 맞춰지는 거죠. 얘의 맥스값 5,000하고 얘의 미니멈값 5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통으로 놓고 하면 안 맞춰집니다. 그래서 각각 x끼리 스케일을 맞추는 스케일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스케일링하는 방법은 민맥스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민맥스 스케일링하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있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뭐냐면 우리 통계 시간에 많이 배운 거. 그 정규 분포로 맞출 때 여기가 표준 편차가 1이고 여기 평균이 0인 걸로 맞추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도 이걸로 맞추는 겁니다. 똑같이 스케일을. 그래서 요거 맞출 때 x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1로 맞추고 평균은 0으로 맞추는 그런 걸 하죠. 우리 통계 시간에 배우셨죠? 요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링. 요거의 특징은 얘네들은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오지만 스탠다드 스케일링 애들의 특징은 0 사이의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0점 몇몇, 마이너스 0점 몇몇 이렇게 분포되어 있겠죠. 스탠다드 스케일링도 많이 씁니다. 코딩은 뒤에 가서 나오니까 나올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이킨론 여기 링크 걸어놨죠?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개만 할게요. 수치형 데이터, X값이 수치형 데이터, 스탠다드 스케일링 얘기했고, 민맥스 했고, 로버스트 스케일링은 뭐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쓰는 게 아니라 중간값과 그 표준 편차 말고 평균 편차라는 거 있죠? 네, 그거 쓰는 겁니다. 중간값은 그 중앙값 등수로 매겨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말고 표준 편차는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잖아요. 절대값 세워서 루트 씌우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절대값의 평균을 구하는 게 평균 편차죠.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게 로버스트 스케일링.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로버스트가 아웃라이어에 로버스트하다. 어제 유리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스케일링은 이런 개념이에요. 데이터가 이렇게 막 분포되어 있으면 얘를 요 원으로 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로. 데이터를 요 원의 선 위에다가 다 데이터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길이는 1입니다. 여기가 요 원의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데이터를 볼 때 내가 길이는 상관없다. 나는 요 각도만 보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쓰나 요 위에 있으나 각도가 똑같죠. 요 각도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래서 각도만 보겠다. 이럴 때 이렇게 이 원의 반지름 위로 투영을 시켜서 씁니다. 언제 쓰냐면 길이는 상관없고 각도만 필요해요.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공유. 요거 안 칠판 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데이터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그래서 뭐가 같으냐면 요 각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나 길이는 다르지만 각도는 같죠. 세타 1. 요 점이나 세타 2로 같고. 그래서 내가 이 길이는 필요 없고 나는 각도만 보겠다. 데이터의 각도만 보겠다. 이게 언제 필요할까 싶은데 필요합니다. 우리 나중에 텍스트 분석 같은 거 할 때 이 실제 어디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각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윤사도 같은 거 구할 때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쓰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5번, 6번은 조금 궤를 달리한다. 로그 스케일링하고 익스포넨셜은 같은 개념인데 같은 비슷한 아이인데 로그 스케일링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뭔가 x1과 x2들의 스케일을 맞출 때 쓰는 게 아니고 요거는 언제 쓰냐면 데이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1만 데이터를 뿌렸더니 대부분 데이터가 여기 모여있어요. 대부분 데이터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요. 0 근처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조금밖에 없어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머신러닝 같은 알고리즘에서 돌렸을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x값에 다 로그를 취해준 거예요. 로그를 취해주고 각각. 그러면 로그를 취해주면 이 분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마치 정규 분포처럼 비슷하게. 똑같지 않아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바뀐다.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렇게 해주면 분석이 훨씬 더 달라요. 로그 스케일링이 꽤 자주 이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X뿐만 아니라 Y도 할 수 있어요. Y도 데이터를 내가 예측하고 싶은데 이렇게 편중돼 있어. 몰려 있어. 그러면 로그 스케일링을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 Y 값은 조심해야 되는 게 최종 예측을 할 때는 로그 스케일링을 가지고 했으니까 최종 예측한 다음에 예측을 한 다음에 다시 익스포네셜을 해줘야지 원래 값이 되겠죠.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로그 스케일링은 꽤 유용합니다. X든 Y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스케일링은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런 거 있어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이렇게 되고 로그 함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1을 지나면서 천천히 증가하고 얘는 여기서 천천히 증가하다가 가파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1보다 큰 값을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아까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돼요. 근데 거꾸로 1보다 작은 값, 만약에 여기가 1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이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익스포넨셜을 취해야 데이터가 퍼집니다. 수학적으로 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1보다 작은 값은 로그를 취하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주로 우리가 1보다 큰 값이 많아서 로그 스케일링을 많이 취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Y값 같은 경우에 로그 스케일링을 하면 예측할 때는 다시 역으로 익스포넨셜을 취해야 된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로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1보다 작은 값은 잘못하다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너무 작은 값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걸 할 때는 어떤 값 x에다가 로그를 그냥 취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해서 로그를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꾸로 할 때는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1을 빼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 값에서 이걸 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할 때는 1을 더해서 로그를 취하고 익스포넨셜을 취할 때는 익스포넨셜을 취한 다음에 1을 빼줘야 원본이 된다. 그래서 이걸 아예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 알고리즘 해줘요. 그래서
넘파이에 보면 np.log 뭐 1p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쓴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때문에 1보다 작은 값은 잘못하면 로그 너무 작은 값 들어오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기 때문에 안 되고, 익스포넨셜은 이게 너무 크면 너무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납니다. 그래서 1을 빼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1을 더해서 로그를 취했으니까 익스포넨셜로 로그를 벗겨낸 다음에는 1을 빼줘야 원본이 되겠죠. 이런 거. 수학이니까 뒤에서 우리 예전에 혹시 저하고 수업 같이 들으셨나요? 그때 한번 제가 로그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x들 간의 스케일을 맞추기 위함이고, 4번, 5번은 뭔가 데이터의 분포를 좀 다르게 맞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좀 자세히 좀 더 듣고 싶다, 혹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약간은 제가 살짝 뛰어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쓰는 건 뭐 당연히 너무 간단하겠죠. 내용만 복잡하지 쓰는 건 너무. 여기 그림이 있네요. 좋네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게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를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면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쭉 분포하죠.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게 쭉 분포합니다. 이게 스탠다드 스케일링.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다 들어오죠. 0과 1 사이의 값으로 다 들어옵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반지름이 1인 원위에 다 들어오죠. 원위. 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로버스트 스케일러. 얘는 이제 스탠다드하고 비슷한데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쓰는 대신에 공간값하고 평균 편차 이걸 쓰는 거죠. 비슷합니다. 왜 로버스트 쓰는지 아시죠? 우리 평균의 함정이 있죠? 평균의 함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을 때 뭐 우리나라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야? 저기 어디 전라도 어디에 치고리더라. 왜 그러나 봤더니 거기에 평균 연봉이 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데 어떤 재벌 회장님이 거기다 주소를 두고 별장을 짓고 살더라. 그래서 그분 때문에 개인 소득이 확 올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저희가 그 로버스트 중간값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평균이 여기 있는데 데이터가 큰 아웃라이어 하나가 들어오면 평균이 확 커지죠. 이 하나 때문에. 근데 로버스트는 그 등수로, 중간값은 등수로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중간에, 그래서 여기 총 100명이 있으면 50등이 여기죠. 50등이 여기. 근데 여기 큰 값이 들어와도 하나 그냥 51등이 된 거니까 그냥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값을 뭐라고 부르죠? 크거나 작은 값을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 평균은 보통 일반적으로 큰 아웃라이어가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간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웃라이어의 로버스트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웃라이어의 로버스트, 강건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경제지표 뭐 이런 거 할 땐 중위소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중간값입니다. 평균값이 아니고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뭐 100등까지 등수를 쭉 매긴 다음에 거기에 50등을 찍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무리 큰 값이 와도 51등은 그냥 얘예요. 52등은 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트예요. 평균을 쓰면 표준 편차나 분산 이렇게 쓰는 거죠. 중간값을 쓰면 평균 편차. 이게 세트죠.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네들 편차, 평균값과 편차들, 얘네들을 제곱해서 싹 더해서 나누는 거죠. 얘네들은 중간값과 요 편차들의 절대값을 구해서 싹 더해서 나누는 거죠. 통일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로버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중간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중간값 맞나요? 미디어.
중간값인가요? 중앙값인가요? 중간값? 미디언인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론은 이 정도고요. 네, 내용은 다 이 정도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로드,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네, 유방암 데이터를 이렇게 로드를 하고, 인위적으로 얘를 X트레인, Y트레인 이렇게 나눠 볼게요. 스플릿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쓰는 스케일링 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쓰는 방법 똑같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핏을 시킵니다. 핏을 시키는 건 뭐냐면 규칙을 생성하는 거예요.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런 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핏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트랜스폼이라는 걸 합니다. 얘는 뭐냐면 규칙을 저행했으니까 데이터를 다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있어요. X1. 그래서 얘네들이 핏을 모델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fit 핏을 할 때 값을 뭘 주냐면 얘를 줘야죠. 얘를 주면 뭐 하냐면 평균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sc.transform 트랜스폼 하면 데이터는 당연히 또 얘를 주는 겁니다. 얘를.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 규칙으로. 싹 다 바꿔줘. 전체 데이터를 100만 개면 100만 개 싹 다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X1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똑같이 핏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아까는 학습할 때 쓰는 거고 이번에는 이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것 조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데이터를 제가 X1이 이렇게 있는데 쪼갰어요.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쪼갰어요. 그래서 SC로 핏을 했어요. X 트레인으로. 그 다음에 SC로 트랜스폼을 했어요. X 트레인으로. 그러면 이게 다 바뀌었겠죠. 이렇게 싹싹싹싹 들어갔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하려고요. 여기서 SC로 핏을 했어요. X 테스트로. 그다음에 SC로 트랜스폼을 했어요. X 테스트로. 그러면 여기서 또 규칙을 정한 다음에 또 바꾸겠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의 표준 민맥스로 하면 요거의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하고 여기에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스케일링이 다르게 스케일링 되죠. 이런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은 한 번만. 얘를 하면 안 됩니다. 얘를 하면 안 돼요. 규칙은 한 번만. 트레인에서 한 번만. 만약에 나누지 않고 통으로 한 다음에 나누는 게 더 좋겠죠. 그럴 거면. 그런데 굳이 우리가 나눈 다음에 규칙은 한 번만, 트랜스폼은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한 두 번 하는 거죠. 그래 바꾸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패스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X값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걔도 스케일링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 한 번 스케일링을 했으면 영원히 걔를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규칙은 새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또 X값 민맥스를 잡으면 안 되죠. 그 민맥스는 얘 가지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일단 나누고 하는 쪽으로 합니다. 나누고 하는 쪽. 다시 원래 통으로 해놓고 민맥스 구한 다음에 다 트랜스폼 한 다음에 나누면 좋았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결국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 규칙을 가지고 트랜스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눴다면 학습, 핏은 요걸로만 하고 규칙은 요걸로만 찾고 트랜스폼은 얘도 하고 얘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핏하고 트랜스폼이 있지만 실제로 핏 언더바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에 하겠다는 거죠. 얘는 무슨 뜻이에요? 핏도 하고 트랜스폼을 한 번에 하겠다는 거죠.
요거 한 번에 하는 건 괜찮아요. 요거 한 번에. 그런데 테스트 쪽 할 때는 핏은 하면 안 돼요. 절대. 트랜스폼만 해야 된다. 왜? 규칙을 다시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얘가 만약에 맥시멈 값이 뭐 90이었어. 근데 얘는 맥시멈 값을 봤더니 100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뽑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맥시멈보다 크잖아요. 그럼 당연히 값이 1점 몇이 나오겠죠. 1보다 넘어가는 값이 나오죠. 원래 이러면 우리 규칙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는 민맥스라면 0과 1 사이의 값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실제 얘는 맥시멈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바꾸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완전 다른 데이터가. 이건 별거 아닌데 에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잘 안 보입니다. 스탠다드도 마찬가지. 모든 스케일링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핏은 테스트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트랜스폼 해서 스케일 변환 전과 변환 후 크기를 본 거죠. 원의 최소값들, 최대값들 잘 보이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스탠다드를 해서 잘 안 보이는데 특징을 보면 스케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평균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 분포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이 정도로 스탠다드니까. 그다음에 테스트는 트랜스폼만 해야 된다. 트랜스폼만 해야 된다. 민맥스는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요. 민맥스는 보시면 똑같습니다. 쓰는 방법은 민맥스 스케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규칙 잡고 이따 변환하고 찍어보고 그러면 보면 스케일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스케일 하고 났더니 전부 다 0과 1 사이 0과 1 사이 값으로. 근데 얘는 보면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지금 1보다 큰 값이. 원래 1보다 큰 값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규칙이 얘는 테스트 데이터 1보다 큰 값, 맥시멈 값보다 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로버스트 스케일러 쓰는 방법. 핏하고 트랜스폼.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트랜스폼만. 노멀라이저도 똑같죠. 노멀라이저는 이게 그 안지름하고 그 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는 잘 안 보입니다. 숫자로는 잘 안 보여요. 한 김에 밑에까지 할게요. 얘는 조금 다른 아이입니다.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로그를 값에다 취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그 스케일러라는 게 사이킨런에 따로 없고 사이킨런의 이 펑션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에 넘파이에 있는 로그 1p라는 걸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결국 얘는 뭐냐면 핏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값에다가 로그 취해서 주는 겁니다. 로그 취해서 그냥 로그 취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터페이스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핏하고 트랜스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np.log 1p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원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를 더해서 로그를 취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트랜스폼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주의해야 된다 이거 얘기했죠. 핏은 테스트에서는 하면 안 된다. 요거를 딱 보여드리려고 코드를 좀 짜놨어요.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원본 데이터야. 파란색이 있는데 동그라미 있고 이 테스트 데이터가 세모, 빨간 세모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스케일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비슷하게 지금 여기는 맥스가 5고 맥스가 1이죠. 여기에도 맥스가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맥스가 1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된 데다가 다시 뿌린 거예요. 그래서 분포는 이게 이 숫자는 좀 달라졌지 모르겠지만 분포는 비슷해야 되잖아요.
여기 세모 2개 있으면 이쪽에도 세모 2개. 이쪽에 세모 2개, 이쪽에 세모. 숫자는 비록 5에서 1이 됐고 10에서 1이 됐지만 뭔가 이 분포는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 지금 원래 여기 있던 애들이 전혀 다른 데로 지금 테스트 데이터가 옮겨졌죠. 네. 그 파란 동그라미는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스트 데이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래도 비슷한데 이 전혀 엉뚱한 데에 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핏을 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포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 코드를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 만든 다음에 스플릿 하시고 그림 먼저 그린 거예요. 그리고 민맥스 스케일러로 핏을 한 다음에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또 만들어서 핏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또 핏을 했죠. 그러니까 규칙을 바꾼 거죠. 규칙을 바꿔놓고 또 그리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규칙은 한 번만, 그다음에 트랜스폼은 그 규칙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스케일링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지도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X트레인 Y트를 다시 깨끗하게 분류를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걸 그냥 써볼게요. 쓰는 건 쉬우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 SVC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의 약자입니다. 클래시파이어. 서포트 벡터 대부분의 알고리즘이 그렇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도 리글에서도 되고 클래시파이어도 됩니다. 둘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예, 한번 해볼게요. 만들고 핏하고 애큐러시 그냥 바로 스코어를 찍어볼게요. 복잡하지 않게 그냥 우리가 지금 요 스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딱 찍어보겠습니다. 0.62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만들고 스케일러로 X트레인으로 핏을 하고 그걸로 X트레인 트랜스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X테스트 트랜스폼 했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했어요? 트레인 스케일드, 테스트 스케일드 여기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핏을 했죠. SVM 아까 그 똑같은 모델에다가 핏을 다시 한 거예요. 이러면은 기존 핏은 날아가는 거예요. 학습을 다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찍어 볼게요. 그랬더니 0.99.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스케일링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성능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일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스케일러들은 기본적으로 컬럼이 여러 개 있으면 다 해줍니다. 다 각각을 다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을.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안 하고 싶은 것을 선택적으로 하려면 새로운 함수를 써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나는 얘는 뭐 해주고 얘는 뭐 해주고 얘는 뭐 해주고 이렇게 지정. 안 해주면 전부 다 스케일링을 해버려요. 전체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스탠다드를 적용했고 얘는 민맥스 적용하는 거죠. 똑같은 건데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민맥스 스케일러 적용해봤더니 얘도 0.97, 0.99, 0.97 비슷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조금 잘 되는 이유가 이 리그레션 계열 애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정규 분포 이런 거에 기반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민맥스 스케일러가 딱 좋은데 학습할 때는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딥러닝에서도 이런 걸 내부에서 많이 쓰거든요.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해서. 자, 로그 스케일링, 요거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 있네요. 한번 볼게요. 스케일링, 일단 XY를 만들었어요. XY를 만들었고, 요거를 그냥 플랫을 뿌려본 거죠, 지금. 값이 있고 출현 빈도 있어요. 히스토그램 그냥 이렇게 쭉 뿌려본 겁니다. 우리 아까 C본으로 그린 거나 이건 맵플랫으로 그린 거나 지금 뭐 크게 징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애를 가지고 리치라는 애는 리니어 리그레션들 계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한 번에
리지 만들고 따로따로 안 하고 리지 만든 걸로 핏하고 그걸로 다시 스코어까지 뽑은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점점점 붙을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를 뽑아볼게요. 이렇게. 0.62 정도 나왔습니다. 0.62. 그러면 우리 로그 스케일링 한번 해볼게요. 로그 스케일링. 그냥 얘는 스케일러를 써도 되지만 그냥 트레인을 갖다가 로그 MP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더 간단해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치우쳐 있던 데이터가 로그를 취해주니까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쭉 시프트가 됐죠. 분포가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리지 아까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0.85, 0.85. 얘는 아까 몇이었죠? 0.62.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로그만 취해준 거예요. 로그만 취해줬는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링이 무슨 도메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적용한 게 아니라 그냥 분포를 바꿔주거나 이 스케일링만 해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물론 이제 좀 전형적으로 그런 걸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상은 스케일링은 거의 성능 좋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필수. 리그레이션 계열 쓸 때는 필수. 로그 스케일링은 제법 많은 경우에 성능을 좋아지게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처리 중에서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인코딩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코딩은 기본적으로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인코딩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별이 있었는데 원래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인코딩을 하면 1, 0, 1,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인코딩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이걸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두 개면 1형인데 예를 들어서 성별로 하면 안 되겠나? 성적이라고 할까요? 성적? 수, 우, 미, 양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그럼 1, 2, 3, 4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그냥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수음이한가도 좀 그러네. 얘가 이런 거 할까요? 그냥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이런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나 이런 리그레이션 계열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 x 인코딩 값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얘는 1이니까 1, 몇에 여기 찍힐 것이고 얘는 2니까 2에 여기에 찍힐 것이고 얘는 3에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찍힐 건데 이거에 의미하는 바가 보면 우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W1에 X1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그럼 W1이 만약에 3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1이 세탁기, 냉장고면 1이고 세탁기면 2예요. 그럼 냉장고는 1이니까 곱하기 3이 돼서 Y에 반영이 될 거고, 세탁기는 2니까 곱하기 3이 돼서 6이 돼서 반영을 할 건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X 값이 1 증가할 때 3만큼 반영이 된다는 3배만큼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세탁기가 냉장고보다 2배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탁기하고 냉장고하고 2배 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런 리그레이션 계열 알고리즘을 쓸 때는 이렇게 레이블 인코딩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오류는 안 나지만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오면 괜찮냐면 매출액 이런 애들이 오면 괜찮아요. 얘가 커질수록 얘가 커지고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올라갈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고 이런 게 괜찮은데 여기에 이런 세탁기 냉장고를 1, 2, 3, 4로 해버리면 냉장고가 세탁기가 될수록 기온이 올라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게 개념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죠? 리그레션 계열을 쓸 때는 레이블 인코딩을 저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원하드 인코딩이죠. 원하드 인코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원하드 인코딩. 예를 들어서 세탁기, 냉장고, 뭐 가스레인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뽑아요? 이렇게 뽑는 거죠. 세탁기 축, 냉장고 축, 가스레인지 축. 그래서 세탁기는 얘만 1이고 나머지 0. 얘는 얘만 1이고 나머지 0. 얘는 얘만 1이고 나머지 0.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걸 저희가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그러죠.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종류, 데이터의 종류 개수만큼 컬럼이 생긴다는 거예요. 컬럼. 실제로 컬럼이 많아지면 우리 그림 그릴 때 이 제가 맨날 X1, X2밖에 못 그리지만 X3, X4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3차원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차원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굉장히 손해보는 게 일단 데이터가 스파스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가 4개 있는 거하고 공간에 4개 있는 거하고 이게 훨씬 더 듬성듬성하죠. 그래서 차원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류의 개수에 이 종류의 개수만큼 컬럼의 개수가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차원이 늘어난다는 거고 특히 텍스트 분석일 때는 단어의 종류가 막 10,000개씩 되죠. 그럼 컬럼이 10,000개가 생긴다. 컬럼이 10,000개. 이거는 뜨악입니다. 근데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계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건 X1에 대해서요. X2도 만약에 그렇다. 그럼 X2에 대해서도 또 컬럼이 생깁니다. 컬럼이 거의 무한대 개수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왜 리니어 리그레션 계열이 원하드 인코딩을 뽑으면 괜찮냐면 이런 거예요. y 꼴 w1의 x1 더하기 w2의 x2 더하기 w3의 x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세탁기 축, 냉장고 축, 가스레인지 축 1이고 0, 0, 0, 1, 0, 0, 0,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x값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행은 1, 0, 0이에요. 그럼 얘가 사라지죠? 두 번째 행은 0, 1, 0이에요. 그럼 얘가 사라지죠? 세 번째 행은 0, 0, 1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사라지죠? 결국 다 사라지고 절편만 남는 거죠. 이게 0이니까 얘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대로 남는 거. 그대로. 마치 이거를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를 3개 그려놓고 따로따로 한 거하고 똑같아져요. 이걸 아마 다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계열로 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원합 인코딩이란 걸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트리 계열 알고리즘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트리 계열 알고리즘 자체가 저 직선 긋는 게 아니라 x1이 1보다 크니 1로 가.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뭐보다 커질수록 뭐 상관관계가 있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 계열에서는 굳이 원하드 인코딩으로 안 뽑아도 돼요. 그냥 레이블 인코딩으로 뽑아도 돼요. 그럼 장점이 많죠. 일단 이게 만약에 컬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X가 한 10개쯤 되는데 얘네들이 다 범주형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종류가 한 10개씩 돼. 그러면 컬럼이 기본적으로 100개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그 트리 계열 알고리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트리 계열 알고리즘이 그 스케일링이나 이런 전처리에 좀 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리그레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스케일링 필수,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 필수. 그나마 스케일링은 하면 되죠. 원하드 인코딩은 차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뜨악입니다. 그런데 트리 계열 알고리즘은 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리 계열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써요. 물론 그렇다고 리그레션 얘가 전혀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많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일 때는 이제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범주형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치형 데이터 그냥 이렇게 일반 데이터일 때 텍스트나 그 이미지가 아닌 경우는 그래서 트리 계열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 트리 계열 알고리즘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XGBoost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쓰고 얘네들이 비교적 이런 거에 좀 자유로워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 인코딩 아까 했고 오디너리 인코딩 이건 뭐 이제 수응이란과 같은 경우에 순서 매기겠다는 얘기고 원하드 인코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하드 인코딩으로 뽑아줘야 된다. 무조건 뽑아줘야 된다. 리그레이션 계열 쓸 거면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물론 원하드 인코딩으로 안 뽑아도 에러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능이 이상하게 나요. 성능.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인 인코딩이라고 있는데 요거 제가 링크를 좀 걸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에서 남자 여자 할 때 얘 무조건 0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타겟 값의 평균을 구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0.7% 정도, 0.7 정도 있었고 남성이 0.1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값을 여기에 1, 0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 뭐죠? Y 값에 영향을 받는 값으로 변환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요즘에 뭐 카테고리컬 뭐 이런 데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Y 값에 다시 X에 영향을 주고 이걸로 Y를 예측하고 이런 게 약간 동어반복,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에서 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트리 계열 알고리즘 중에서도 랜덤 포레스트, XGBoost 이런 애들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캣부스트라는 게 있어요. 캣부스트. 얘가 뭐냐면 캣이 카테고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내 X 데이터에 카테고리, 범주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얘가 성능을 발휘한다. 뭐 이런 얘기로 새로 나온 알고리즘인데 안을 뜯어보면 이 X에 있는 그 범주형 데이터들을 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코딩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해서 성능을 높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네 논문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좀 너무 기본은 아니니까 우리가 기본에서는 좀 벗어나고 저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